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2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50을 기점으로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약자잖아요. 그래서 50을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힘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준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열심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렸을 때처럼 조금은 나약한 존재가 되고요. 또 정서적으로도 예전만큼 강력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눈물이 많았는데 한 20대, 30대, 40대까지는 눈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다시 예전처럼 정서적으로 좀 나약한 존재가 됐는지 눈물이 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쳐서 지금 방송을 마치고 병원에 잠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스를 바르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등뼈 쪽이 조금 많이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무릎에 이렇게 항상 상처가 있었거든요. 딱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넘어져서 항상 피가 나고 그러면 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딱지가 붙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무릎에 딱지가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넘어지고 좀 작은 사고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이제 한동안 성인이 돼서 없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꾸만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실수를 연발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은퇴 준비 잘해야겠다. 나이가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작은 사고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사이클인데요. 그나마 경제적인 힘은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키워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상황이 좋지 않은 하락장 속에서도 미준 방송은 계속됩니다. 4월 22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뜩이나 이제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마음까지 아픕니다. 미국 증시가 또다시 급락 추세를 보였거든요. S&P 500 맵을 보시면 S&P 500, 500대 기업 중에 거의 녹색을 보이는 종목이 없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요. 어제 역시도 파월 흔들기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다시 한번 하락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트루스에 올린 글을 이제 한국어로 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금리의 선제적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크게 하락하고 식품 가격, 바이든의 달걀 참사를 포함해서 크게 하락하고 대부분의 다른 물건들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제 사실상 없다. 이렇게 물가가 매우 멋지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을 수 있지만 주요 패자인 미스터 투 레이시 지금 당장 금리를 낮추지 않는 한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 유럽은 이미 7차례나 인하했다. 파월은 선거 기간에 잠자고 있던 조 바이든의 당선을 돕기 위해 몸을 낮췄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늦게 행동했다라고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 항상 늦는 사람이라고 좀 조롱을 했잖아요. 같은 메시지라도 이렇게 좀 조롱하는 메시지, 좋지 않은 속어를 쓰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응이 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역시도 도널드 대통령의 부정적인 메시지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경제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메시지가 왜 부정적인지, 시장이 왜 하락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라는 측면입니다. 트럼프의 파월 의장 공격, 그리고 그림자 의장 구상. 이건 뭐냐면요. 의장을 그 밑에 한 명 더 세워서 파월이 힘이 없게끔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그래서 금리, 통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항상 위험 요소로 인식하잖아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죠. 따라서 위험 자산인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리스크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인데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시행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인 타협으로 여겨진다면 시장은 연준이 물가 안정 의지를 포기했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요. 원래는 금리를 인하할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압력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률을 낮추고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조금 심각한데요. 파월은 트럼프의 희생양이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이요. 경기 침체의 책임을 파월에게 전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런 인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면요.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경기 침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희생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파월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공격만 하고 해임을 시키지 않는다. 그 얘기는요. 나중에 만약에 미국의 리세션이 발생하게 되면 할 말이 있는 거죠. 내가 시행했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이러한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이 지금 시장에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면요. 달러 가치의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향후에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이 확대되면요. 결국은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었던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는 증시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좋지 않은 해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요. 파월 의장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까지 트럼프의 공격에도 굉장히 굳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장의 신뢰를 지켜주는 모습을 파월 의장이 지켜주기를 바람해 봅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지수는 다우존스였습니다. 2.49% 급락했는데요. 그 얘기는 다시 해석해보면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우존스, 즉 지금 현재 시장의 걱정거리는 리세션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나스닥 100도 역시 2.47%나 떨어졌고요. S&P 500도 2.38%. 따라서 섹터나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하락세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 500을 이루는 11개의 섹터가 있는데요. 어제는 11개 섹터 모두 빨간색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게 이제 경기를 타는 경기 순환주잖아요. 따라서 경기 순환주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것도 에너지주죠.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센티먼트는 생각보다는 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빅스 지수를 보시면요. 32.47에 머물러 있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고요. 공포 삼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21에 머물러 있거든요.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급락 추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센티먼트는 변동하지 않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초이스닥에서 제공하는 마켓스코어 역시도 어제 24에서 25로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다행히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B2가 5.98%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이 1.02% 상승하면서 88,410에 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0.18% 상승하면서 상승한 종목은 모두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구글이 마이너스 2.31%, 넥스트래커 마이너스 2.53, TSMC 마이너스 2.56, 브로드컴 마이너스 2.80, 아마존 마이너스 3.06, 우버 마이너스 3.08, 팔란티어 마이너스 3.18, 메타 마이너스 3.35,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4.11, 엔비디아 마이너스 4.51, 크레도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83, 테슬라 마이너스 5.75, 탈렌 에너지 마이너스 5.94, 비스트라 마이너스 7.71, 마지막으로 이노데이터가 10.17%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각 수치의 아래 나와 있는 선물 움직임을 보시면 대부분의 주식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센티먼트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기술적인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 증시의 기사를 읽는 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흥미로운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체 기사의 한 50% 이상이 트럼프 관세에 관련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또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증시 관련된 뉴스를 읽는 과정이 예전만큼 즐겁지는 않습니다. 오늘 역시도 조금은 부정적인 기사를 먼저 읽어드릴 예정인데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모습을 차트 전문가가 바라봤을 때, 기술적인 분석가죠.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전망이 대두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관세 혼란과 연준 독립성 도전에 휩싸인 가운데 아직까지 바닥을 찾지 못하고 최근의 저점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차트 분석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슈가 두 개로 늘어났죠. 원래는 이제 관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연준 의장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마음대로 좀 움직이고 싶어 하죠. 여기에 의해서 또 하나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두 가지의 복합적인 리스크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요, 최근의 저점을 다시 한번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4,900이라든지 장중에는 4,80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따라서 그 수준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한때 1,30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요. 투자자들은 주말 동안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무역 소식, 그리고 추가로 백악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압박 속에서 좋은 소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정말로 좋은 뉴스가 거의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 분석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IG의 수석시장 기술 분석가 크린스키가 나오는데요. 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5,000에서 5,100 구간을 다시 시험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따라서 5,0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하향 돌파하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장이 아닌 현재 시장을 거래해야 한다면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방어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상승하겠지, 이렇게 좀 섣불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시장은 아직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모멘텀이 지배적이고 따라서 장기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로스 MKM의 수석 기술 분석가 JC 오하라인데요. 관세와 전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안도하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까지 바닥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주식이 최근 손실에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손상된 추세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은 더디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요.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의 지지선이 다 뚫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요. 이 지지선이 다시 올라갈 때는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선이 되잖아요. 따라서 저항선이 여러 개 걸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뚫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 광산 종목에 대해서는 안전 자산을 찾는 투자자에게 금이 답이다. 따라서 지금은 금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펜하이머의 기술 분석 책임자 아리 월드가 나오는데요. 하락 구간은 장기 매수 기회로, 반등 구간은 약한 종목을 매도할 기회로 활용하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관점인데요. V자 반등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반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그재그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선이 많잖아요. 따라서 올라가다 저항선에서 막히고 또 올라가다 막히고 이렇게 상승이 오래 걸릴 것이다. 따라서 떨어질 때는 매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반등할 때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을 파는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는 S&P 500의 저항선은 5,500에서 5,600, 지지선은 4,80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800까지 저번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죠. 장중이긴 하지만. 그래서 4,800이 단단한 지지선이고요. 올라갈 때는 5,500을 뚫어야 되는데 5,500에서 5,600이 뚫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프 리서치의 롭 긴스버그가 나오는데요. 미국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더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월 7일 저점 이후 반등을 예상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등장이라면 산업재라든지 경기 민감주가 이끌어야 하는데 최근 상승장에서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부동산이 강세를 보였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요. 경기를 타는 주식이 더 좋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에너지 그리고 경기 순환주가 떨어졌는데 이런 주식이 이끌어야만 그게 이제 반등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S&P 500의 5,400 저항선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이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저항선은요, 5,50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술 전문가들이 5,500을 기준으로 낮게는 5,400, 높게는 5,600 이 선을 뚫고 그 위로 돌파해야만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S&P 500의 주가 차트입니다. S&P 500의 주가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지금 10년 차트거든요. 10년 차트를 보면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상승 추세선이 깨지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 장세에서 바닥을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2022년에 베어마켓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바닥이 여기 있고요. 따라서 계속해서 바닥이 일정하게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행히 4,800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4,800을 찍고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아직까지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4,800이 굉장히 단단한 이유는 전고점이었습니다. 따라서 4,800이 무너지지 않는 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어제 미준 탑픽 중에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은 급등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소 생소한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테크주의 한 종목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상승하고요.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러한 연동성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기사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달러와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금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이 향후 며칠 내에 88,0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요. 다시 10만 달러를 향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2.6% 올라가서 87,247달러를 기록했고요. 같은 날 다우존스는 970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인데요. 이때 세운 사상 최고가 10만 9,225달러 대비해서 여전히 20%나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난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파월 조기 교체 시나리오가 논의가 됐고요. 달러 지수는 1% 하락했습니다. 한편 금값은 전월물 금 선물이 온스당 3%나 오르면서 3,406달러로 신기록을 경신했고요. 비트코인은 최근 몇 년간 주식, 특히 테크주와 동조화되는 위험자산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시장 불안 속에서는 간헐적인 괴리가 발생하면서 안전자산, 인플레이션 헤지 내러티브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통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해칭 기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몇 년 동안은 수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러한 기능이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인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요, 이달 초에 2025년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추세선이 쭉 지켜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깨졌습니다. 따라서 상승 돌파를 했다.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대 강도 지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RSI라고 부르는 거죠. RSI는 강세 다이버전스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새롭게 낮은 저점을 만들 때 RSI는 오히려 이전 저점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면요.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져서 저점을 찍고 있는데 RSI는 예전 저점보다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거를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요.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지만 매수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모멘텀이 회복하고 있다. 그 얘기는 곧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븐스 리포트의 타일러 리치라는 기술 분석가에 따르면요. 시장이 3월 말 고점이었던 8만 8천 달러를 뚫으면요. 10만 달러 재돌파까지도 가능하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탁턴이라는 전문가 역시도 8만 8,200에서 8만 8,800달러의 저항대가 있는데 이 저항선을 깨게 되면요. 다음 저항선은 9만 5,90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 증시가 어려움을 겪는 국면에서 비트코인은 해증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평상시에는 주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테크 주식하고 같이 움직여 왔죠. 그런데 과거에 몇몇 위기 국면에서는요. 주가가 급락할 때 오히려 덜 하락하거나 반등하는 블러드 커런시의 현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블러드 커런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피투성이다. 그래서 피가 난무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안전 자산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요. 주식, 채권, 달러, 지금 대부분의 자산이 동시에 하락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수 압력이 유지될 수 있는 자산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요 10%에서 20% 정도의 변동성을 굉장히 자주 보이죠. 따라서 금과 같이 안정적인 해지 수단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에 규제적인 리스크가 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가장 걱정된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방해라면 어쩌지? 그러니까 규제가 좀 강화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요. 이러한 규제적인 리스크는 많이 감소했죠.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해증 역할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요,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테크주가 만약에 급등하면요, 함께 동반 랠리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찍고 급등 추세가 나타나게 되면 금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해칭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나스닥이 급등하게 되면요. 그때 오히려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또다시 있다. 따라서 하락 리스크와 상승 리스크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 많아야 한 20% 정도 이렇게 소규모 비중으로요. 비트코인의 자산을 분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적절해 보인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에는 톰 리가 출연을 했고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긍정론자 톰 리는 향후 미국 증시의 전망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입장이시죠. 그럼 VX 기준으로 4월 7일이 고점이었고 그게 유지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의 공포심이 다시 재현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미 불확실성의 정점은 지나왔다고 생각해요. 연준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대 고통의 순간을 완전히 지나왔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경제적 충격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로 인해 시장은 당분간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공포 수준이 다시 반복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저점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다시 그 수준의 공포가 나오기 힘들 거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이 과거의 큰 하락장과 비슷한 아주 강력한 워시아웃이 될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시점에서 S&P 500이 진짜 약세장 저점을 기록했다고 보시나요? 현재 고점 대비 약 14% 하락한 상황인데요. 4,400포인트가 몇 주 전에 형성된 저점이었잖아요. 제 생각엔 향후 몇 주 안에 우리가 다시 그 저점 근처로 위험하게 밀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꼭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은 굉장히 탄탄하고 회복력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실적 시즌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쇼크,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일부 관세를 철회한다는 뜻인가요? 시장 입장에서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협정 대상국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중국과의 긴장 완화일 수도 있죠.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트럼프 지지율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에 CNBC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경제에 대한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요, 과연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지지율 하락과 주식시장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자세하게 한번 기사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AI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분이 넘는 조금 긴 기사거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까 부상당한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저보다 연장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비슷한 연배의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면서 부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물가 상승, 정부 지출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 속에서 그의 재임 기간 중 최악의 경제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CNBC의 최신 전미 경제 여론조사 올 어메리커 에코노믹 서베이가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따라 높아졌던 경제 낙관론은 사라졌고 2023년 이후 가장 많은 미국인이 앞으로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주식시장에 대한 비관론도 급격히 늘어났다.
미국 전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51%로 나타났다. 이는 그가 2020년 퇴임 당시 기록한 최종 지표보다는 약간 나은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 분야만 놓고 보면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관리 긍정평가는 43%이고 부정평가는 55%로 취임 이후 CNBC 조사에서 처음으로 경제 관리 부문에서 순지지도 긍정부정과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지지층은 여전히 단단히 그를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경제평가 순순지지도는 90으로 그의 첫 임기 평균치보다 30포인트 더 부정적이며 무당파 인디펜던트 유권자도 평균보다 23포인트 더 비판적이다. 그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여전히 경제 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지만 이들의 부정평가 비율은 첫 임기 평균보다 14포인트나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바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선되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고 이 조사의 민주당 측 여론조사 기관인 하트 어소시에이츠의 파트너 제이 캠벨이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당인 공화당 측 여론조사 기관인 퍼블릭 오피니언 스트래티지스 퍼블릭 어피니언 스트래터지즈의 매니징 파트너 미카 로버츠의 의견도 전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매우 혼란스럽고 급변하고 있다며 데이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부정적 정당 반응 네거티브 파터전 리액션이 불만과 불안감을 형성 지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로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오직 지지층에 국한되며 전체 응답자의 49%는 향후 1년 내에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23년 이후 가장 비관적인 수치다. 이 가운데 공화당 응답자의 76%는 향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았으나 민주당 응답자의 83%와 무당파의 54%는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들 중 27%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답했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 중 40%는 지금 당장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 문제는 대중 불만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인들은 전반적 관세 폭과에 대해 찬성 35% 대 반대 49%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며 관세가 미국 노동자, 물가, 전체 경제에 해롭다고 보는 응답자가 다수다. 민주당 지지자는 관세에 대해 83포인트 차이로 부정적 견해를 보였고 무당파도 26포인트 차이로 반대했다. 공화당 지지자는 관세에 대해 59포인트 차이로 찬성했지만 이는 대통령에 대한 순 지지율 79%보다 20포인트 낮은 수치다. 미국인들은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EU, 일본을 모두 미국의 경제 기회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물었을 때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이들 교역상대국에 대해 보인 적대적 태도를 일반 여론이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위협이라고 보는 응답 44%의 기회라고 보는 응답 35%보다 더 많아 2019년 이후 대중의 중국 인식이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대중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안은 물가 관리였다.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처에 대한 부정평가는 60%에 달했고 긍정평가는 37%에 불과했다. 민주당과 무당파는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물가 관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 58%의 다른 사안 대비 가장 낮았다. 곧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57%로 지난해 3월 40%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중 12%는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응답했다. 정부 지출에 대한 대통령의 관리 능력은 45%가 부정, 51%가 긍정 평가했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42%가 긍정, 53%가 부정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사안은 이민 정책이다. 국경 관리를 긍정 평가하는 응답이 53% 대 41%였고 불법 이민자 추방은 52% 대 45%로 찬성 우세였다. 불법 추방에 대해서는 무당파의 과반이 찬성했으며 남부 국경 문제에서는 민주당의 22%가 긍정 평가했다. 여전히 소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전하는 분야다.
한편 미국인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2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지금이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긍정평가는 38%에 그치고 53%는 지금은 나쁜 시기라고 답했다. 이는 대통령 당선 직후 주식시장 낙관론이 급등했던 것과 대조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기록된 시장 낙관 전환은 조사 17년 역사상 가장 급격했으며 이번 4월 조사에서는 비관 전환이 그만큼 급격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 지지율 악화가 곧바로 민주당의 의회 장악 전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의회 통제 선호를 묻는 질문에 48%가 민주당, 46%가 공화당을 꼽아 2022년 3월 조사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미주은의 한마디, 대통령별 경제 지지율 및 S&P 500 성과. 아래 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연도 정당 평균 경제 분야 지지율 임기 중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처리에 대해 가진 평균적 지지 비율, 그리고 S&P 500 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각 대통령별 평균 경제 지지율과 S&P 500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약 0.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매우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경제 분야 지지율이 높았다고 해서 임기 중 증시가 반드시 더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니며 지지율과 증시 성과 간의 뚜렷한 선형적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잘 핸들링하고 있다는 국민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반드시 더 높이 상승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증시는 정치적 인기와 무관하게 경제 펀더멘털이나 외부 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 데이터로 보면 미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정치적 만족도와 크게 관계없이 성장해왔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위의 그림은 대통령별 평균 경제, 지지율 가로축과 임기 중 S&P 500의 연평균 상승률 세로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데이터 점들이 좌상단부터 우하단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특정 직선 형태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지표 간에 분명한 선형 상관관계가 없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 결과 역시 역사적인 통계에 따르면 하나의 소음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